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좀 거래량이 죽어 있겠지만 내년에 은행 대출 규제가 좀 풀리는 시점하고 맞물리면서 내년 한 상반기 정도가 되면은 다시 좀 거래가 활성화되고 가격이 오르는 일이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시크릿 브라더님 굉장히 오랜만에 출연하셨는데요. 일단 벌써 연말이니까요. 2024년 부동산 시장부터 한번 정리해야죠. 일단 계엄 사태랑 주식과 코인은 굉장히 많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시장 분위기, 계엄 사태 이후 지금 어떤가요? 일단 거래량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부동산 정보광장 데이터를 먼저 좀 볼게요. 7월에는 9,206건이고 8월에는 6,490건, 9월에 3,126건으로 7월 대비 한 3분의 1 토막이 났었거든요. 이게 전국이에요, 서울이에요? 서울 거래량입니다. 서울 거래량. 네, 10월에는 3,725건으로 좀 늘어났다가 12월 말까지 집계되는 11월 데이터가 2,348건이거든요. 네. 이제 집계되면서 조금씩 바뀌긴 할 텐데 어쨌든 11월에는 10월과 비슷하거나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 12월에는 이제 연말이기도 하고 갑자기 터진 이제 계엄 사태 때문에 거래량이 이제 더 낮은 거래량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 한 달 거래량 평균이 보통 이제 5,300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평균 거래량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거래 절벽이라고 불렸던 22년 수준 보다는 더 높은 수준이어서 완전 거래 절벽까지는 아니다. 그때는 뭐 1,000건 미만. 네, 577건 뭐 이런 정도로 나왔으니까. 끔찍한 시절이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분위기는 아니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서울에서 이제 상급지에서 지금 계속해서 신고가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아, 상급지 여전히 신고가 치고 있어요? 예. 여기서 말하는 상급지는 어디? 뭐 반포, 압구정, 그다음에 목동, 여의도 이런 데서는 지금도 계속 신고가가 나오고 있어서 특히 재건축 단지들이 신축 단지들이 막 갑자기 5억, 10억씩 오르는 거 보고 재건축 단지들도 신고가를 계속해서 찍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분위기가 나쁘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서울, 수도권, 전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다운된 거는 맞을 것 같고요. 이게 이번에 사태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제가 과거 16년도 좀 사례를 좀 봤거든요. 16년도 데이터를 이제 화면에서 좀 보시면 매매 데이터가 이제 16년 11월인데 16년 10월에 이제 그 탄핵 사건 이제 최순실 게이트가 이때 터졌거든요. 아, 그때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이죠. 맞아요.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는데 이때 그 사건이 터지면서 11월에 갑자기 반토막이 아니라 3분의 1 토막이 나고 한 3개월 동안 거래량이 거의 이제 죽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2017년 5월 정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이제 당선이 되고 불확실성이 좀 이제 해소가 되면서 그동안 이제 밀려왔던 거래량이 폭발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좀 예상을 하고 있고 연말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번 사태가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좀 거래량이 죽어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좀 거치고 나면은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좀 회복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동산을 용기 있게 매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리스크가 거친 상황까지 지켜보고 그다음에 움직이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 시기가 마침 제가 생각했을 때 내년에 은행 대출 규제가 좀 풀리는 시점하고 맞물리면서 내년 한 상반기 정도가 되면은 다시 좀 거래가 활성화되고 가격이 오르는 일이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매 데이터는 이게 확 꺾였는데 이게 전월세 데이터거든요. 전세와 월세 데이터는 그 사건이 있었을 때도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게 보이시죠? 이거 보면은 지금 이번에도 전세와 월세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을 수 있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매매 시장이 움직이는 건 사실 전월세 시장에 영향을 받잖아요. 근데 전세와 월세 시장이 지금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고 거래량도 계속 이렇게 받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입주 물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전세와 월세 시장이 계속해서 탄탄하게 받쳐주면 향후에 매매 시장에도 상방 압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조금 쌓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 측면에서도 조금 보면은 신한은행에서도 이제 내년에 다시 전세 대출을 조건부로 허용해주겠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은행에서도 사실 이제 올해 한 9월, 10월 정도부터 막아놨던 대출들을 내년부터는 이제 서서히 풀려는 움직임이 벌써부터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이 있다 보면은 아무래도 내년에는 분위기가 조금 더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가운데 은행이 대출을 내년에
푼다는 식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네. 그건 이제 은행은 어쨌든 그 위에 또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인해서 지금 대출이 잘 안 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내년에 정부가 대출을 좀 지금보다는 풀어줄 거라 생각하는 건가요? 지금보다 나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올해 이제 은행들이 정부의 말을 잘 들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미 상반기 때 너무나 많은 대출을 다 풀었어요. 그래서 은행 실적이 어느 정도 다 찼었던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제 정부가 요구를 했을 때 처음에는 금리만 조금 내리는 신용을 했다가 그게 아니라 대출 자체를 통제하라고 라는 뉘앙스가 내려오니까 은행에서 아예 대출 총량 자체를 줄여버렸거든요. 그런데 내년이 되면은 어쨌든 은행들의 목표가 있을 거고 그게 지점별로 은행별로 목표를 채우려다 보면 당연히 대출 총량 자체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자 자체도 계속 낮아지고 있다 보니까 대출 자체가 조금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은행도 대출로 먹고 사는 기업 중 하나인데 맞습니다. 대출을 아예 안 할 수 있는 문제는 또 아닌 거니까. 맞습니다. 자, 근데 계엄 사태 이전에도 부동산 분위기는 다소 굉장히 좀 침체되었었죠. 그 이유는 뭐죠? 일단 저는 두 가지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일단은 그 전에 너무 24년에 서울 부동산 시장이 급하게 올랐던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 쉬어갈 타이밍이 되었던 타이밍도 있었고 마침 그 타이밍에 정부가 이제 대출 규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부가 아니라 정부의 눈치를 본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조이면서 수요가 좀 위축된 측면이 있는데 쉬어갈 타이밍이 됐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일단 서울 부동산도 그렇고 전국도 그렇고 대략적으로 한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일단 쭉 올라가다 보면 특히 이제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가다 보면은 쉬어가는 타이밍이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매도자의 경우에서 생각을 해보면 매도자는 사실 더 높은 가격을 계속 받고 싶고 매수자는 급한 마음에 매수를 하는데 일단 어느 정도 올라간 호가까지는 매수자가 잡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다가 매도자가 이제 너무 많이 가격을 올려버리고 매수자가 그거를 좀 잡을 만한 가격대가 너무 높아져 버리면 매수자가 포기해버려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면 매도자는 거기서 더 높은 가격을 받고 싶으니까 가격을 내리지 않고 매수자는 살 용기가 없으니까 거기서 거래가 멈춰버리면서 거래량이 조금 낮아지고 거래가 안 되는 현상들이 발생하거든요. 그 타이밍에 마침 정부도 이제 대출 이제 더 이상 해주지 마라라고 압박을 하다 보니까 수요 자체가 완전히 이제 눌려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블로그나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던 게 한 9월 정도 됐을 때 시장 분위기가 확 꺾이는 게 현장에서 보였거든요. 그래서 9월부터는 조금 시장이 꺾일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이제 9월, 10월, 11월 되면서 거래량 줄고 이제 가격들도 조금 이제 안정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24년에 서울과 수도권 또 지방은 또 분위기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서울 수도권 지방 부동산 시장 흐름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일단 뭐 모든 지역을 다 볼 수 없으니까 대표적으로 서울과 그다음에 지방의 대표 도시인 부산과 대구 정도만 이렇게 살펴볼게요. 그러면은 23년에 이렇게 반등을 했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24년에 급하게 서울이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부산과 대구는 22년부터 그냥 계속 쭉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KB 데이터긴 한데 KB 데이터가 좀 다소 늦게 반영되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리치고 데이터를 좀 가지고 왔는데 리치고 이제 시세 데이터를 보면 이게 서울이거든요. 23년 초에 바로 이렇게 반등을 해서 23년 말에 잠깐 조정됐다가 24년에 급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이시고 이게 이제 부산인데 23년에 반등했다가 23년 말에 하락하더니 24년에도 계속 이제 하락하는 모습이고 대구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거랑 좀 다르게 23년에 대구도 반등을 했거든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대구 시장이. 그리고 23년 말에 떨어졌다가 24년에 다시 이렇게 반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이 이렇게 많이 올라갈 때 부산과 대구는 많이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게 사실 팩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24년 시장을 정리해 보면 서울 수도권 시장이 많이 올라갈 때 지방 시장은 많이 올라가지 못해서 더 양극화가 심해졌다라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과 이제 수도권을 조금 더 통으로 봤을 때 서울, 경기, 인천은 결국에는 같은 방향으로 가긴 하거든요. 조금 시차가 있긴 하지만 같은 방향으로 가서 경기도의 주요 입지들도 보면은 뭐 과천이라든지 판교, 분당 이런 것들은 많이 올랐어요. 전고점 가까이 갔고 서울 상급지만큼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의외로 인천의 상급지라고 할 수 있는 송도 같은 경우는 많이 안 올랐고 반면에 이제 검단 같은 경우는 서울 접근성이 주목을 받고 신축의 대단지들이 많다 보니까 많이 오른 측면이 있는데 부산과 대구를 이제 중심으로 하는 지방은 대장 아파트라고 하는 아파트들도 여전히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20% 정도 빠져 있으니까 확실히 지방하고 서울 수도권을 비교하면은 양극화가 더 이제 벌어졌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지방도 사실 언론에서 계속 서울과 지방 이렇게만 비교하니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좀 뭉뚱그려져서 얘기되는 그렇죠. 경우가 있는데 지방도 되게 많은 지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옳은 지역들을 제가 갖고 왔거든요. 여기 보시면 서울 그래프와 거의 비슷하게 보이는 이 그래프가 사실 전주의 그래프거든요. 전주. 네, 전북 전주의 그래프고 그 다음에 다른 그래프들도 이제 제가 보면은 뭐 강원도의 춘천이라든지 경북의 상주, 안동, 그다음에 뭐 경남의 진주, 뭐 울산 이런 데들이 사실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방은 계속 떨어졌겠거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프를 이제 직접 보시면 확실히 많이 올라간 지역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지방도 다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하나의 지방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방마다 좀 차이점이 있을 것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사실 25년에는 좀 지방도 빛이 뜨는 한 해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번 사태가 터지면서 그게 조금 더 뒤로 밀리지 않을까라는 우려심은 좀 있습니다. 지방이 다 떨어진다고 이제 여러 가지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만 그 가운데도 오르는 지역이 있다는 건데 지금 전북 전주와 강원 춘천 경북 안동이 그럼 오른 이유는 뭐예요? 일단 전주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굉장히 적었어요. 그래서 입주 물량이 적었기 때문에 전세가 상승도 굉장히 컸고 그 전세가가 밀어올린 것도 컸고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하락폭이 작았던 게 아무래도 세컨하우스에 대한 수요가 계속 있다 보니까 그리고 춘천 또 이제 GTX가 거기까지 연결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어서 그런 거고 그다음에 경북의 작은 도시들은 사실 오를 만한 이유가 별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의 공급이 적으면 그냥 올라갔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지역들을 과거 22년도처럼 21년도처럼 적극적으로 들어갈 걸 제가 추천드리지는 절대 않고 이런 지역들은 위험하니까 오히려 이런 지역들보다는 지금 많이 빠져있는 광역시 쪽으로 우선적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방의 것들을 좀 잘 분석하기 힘든 분이라면 수도권 그 중에서 특히 뭐 경기에서도 아니면 더 안쪽에 핵심지나 아니면 서울에 투자하는 게 나은 거겠죠. 초심자일수록.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기왕이면 서울 수도권을 보는 게 낫고 만약에 지방을 보신다면 그래도 광역시를 우선적으로 어떻게 보고 보면 주식을 친다면 지방 부동산은 한국 주식, 미국 주식은 서울 같은 약간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더 난이도 좀 쉬운 느낌. 맞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장에서도 이제 돈을 벌 수 있지만 미장이 조금 더 확률이 높을 수 있다는 거죠. 자, 24년 부동산 시장 보면 전세가도 상승했었는데 그 원인은 뭐고 전세 가격이 상승한 매매가를 올린 부분도 있을 텐데요. 내년에 좀 어떻게 될까요? 일단 그 이전 상황을 조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21년도까지 급하게 상승을 했을 때 매매가만 상승한 게 아니라 전세가도 되게 급하게 상승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유동성이 풀린 것도 있지만 저는 이 유동성 풀린 것보다는 임대차 3법의 영향이 더 전세가 상승에는 더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정상적으로 갔다면 조금 완만한 상승을 그렸었어야 되는데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생기면서 매물이 잠겼고 그 매물이 잠기면서 수급이 깨졌거든요. 그러면서 그 깨진 수급 때문에 전세가가 되게 급하게 올랐어요. 근데 급하게 오른 만큼 이 전세가가 되게 급하게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래프를 쭉 연결해서 보면은 그냥 물가 상승률만큼 올라가는 게 사실은 수급을 제외하면 정상적인 건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고 이제 예상을 해본다면 24년도 이후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일단 공급 물량이 계속 감소하기 시작해요. 제가 보는 누적 3년 공급 물량으로 봤을 때 24년도부터는 서울도 이제 감소가 시작되고 25년도부터 그게 본격화되고 26, 27에는 그게 굉장히 심화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서울에 이제 조금 다행스러운 부분은 얼마 전에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이제 입주를 올파포가 이제 입주를 시작했고 25년도에는 뭐 장인 뉴타운이나 아니면은 이문희경 뉴타운, 그다음에 뭐 잠레아나 아니면 메이플자이 이렇게 굵직한 곳들이 있어서 사실 24년도보다는 좀 상승폭이 좀 둔화될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 그리고 부분적으로 그 입주가 많은 곳들은 오히려 하락하거나 보합인 경우들도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25년도, 26년도에는 전세 물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매물도 없고 그래서 전세 가격이 좀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봅니다.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매매를 좀 받치는 그런 역할을 좀 할 것 같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이게 이제 상방 요인과 하방 요인이 있는데 일단은 상승 요인 중에 하나가 전세가의 상승, 특히 이제 월세의 상승도 되게 무섭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이 상승되면은 아무래도 매매가에 상방 압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생각입니다. 자, 또 다른 측면에서는 주택 가격이 너무 비싸다. 우리 소득을 감당할 수 없는 가격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특히 이제 뭐 강남 상가
강남구라든가 서울에서도 상급지를 하당할 수 있는 뭐 마용성이라든가 너무 비싼 건 사실이니까 이런 의견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집값이 좀 내려야 한다는 거겠죠? 그분들의 의견은. 맞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전세가랑 조금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왜냐하면 전세가 실거주 가치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매매가는 이제 실거주 가치에다가 투자 가치가 이제 합쳐진 건데, 전세 대비 저평,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전세 대비 저평가 지수라든지 전세가율이라든지 아직 좋은 수준이 아닙니다. 전세가가 오르긴 했지만 그만큼 매매가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평균 대비해서도 전세가율이 아직까지는 낮은 상황이고요. 물론 전세가가 앞으로 더 올라간다 그러면 이 전세가율도 올라갈 거고, 전세 대비 저평가 지수도 유의 수준에서 좋은 수준으로 가긴 할 겁니다. 근데 현재 기준에서만 봤을 때는 전세 대비해서 매매가가 그렇게 싼 편은 아니다. 그래서 서울의 가격 자체가 저는 조금 비싼 편이라고 아직까지는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2012년이나 2013년의 대세 상승장의 초입처럼 그때처럼 저평가가 돼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소득 대비 저평가, 주택 구매력 지수 등도 이제 살펴보셔야 되는데, 소득 대비 저평가가 지금 내수 경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월급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집값이 너무 빠르게 올랐다. 그리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살 수 있는 그 지표들도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서울은 고평가 구간에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지표도 24년 6월까지 나와 있지만 집값이 더 올라가면서 24년 9월 지표나 12월 지표는 더 안 좋은 수준으로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지표들이 안 좋다라는 건 여전히 지금 내수 경기가 별로 좋지 않고, 이런 것들은 사실 상방 요인의 굉장히 좀 제약적인 요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하방 요인이 되는 거겠죠? 맞습니다. 하방 요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 물론 앞으로 이제 대출이 얼마나 풀리는지, 그리고 내수 경기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뭐 주식이나 코인 시장이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 가지고 바뀌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울 부동산 시장이 저평가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라는 게 제 이제 정리된 견해이고, 여기에다가 이제 앞으로 정부의 정책 리스크까지 좀 있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래도 민주당이 잡게 될 확률이 좀 높아 보이긴 하고, 지금까지도 여소야대 상황에서 그동안 여당이 추진했던 정책들이 계속 이제 계류 중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폐기가 됐거나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부동산 완화 정책을 계속 쓰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그동안 이제 다주택자 때려잡고 이제 부동산 규제를 강화한다고 해도 시장이 잡힌 거는 아니었어요.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노무현 정부 때나 문재인 정부 때 오히려 더 집값이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과거가 그대로 반복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지레 겁먹을 필요도 없을 것 같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누가 정권을 잡을지도 이제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빨리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제일 불안해하는 게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이게 빨리 해소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의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지가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을 떠나서 지금 온 국민들의 관심이 거기에 있고 굉장히 불안해. 저도 되게 불안함을 느끼는데 좀 어느 쪽으로는 좀 빨리 안정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 시작했죠. 이제 뭐 어쨌든 인하를 시작했으니까 지금 다음 달에 갑자기 이제 다시 인상해야지 이러진 않을 거예요. 금리란 건 방향성이란 게 강하게 있으니까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고 금리 인하 속도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집값은 좀 어떤 변화를 일으킬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개념 자체를 좀 제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기준금리가 인하됐다고 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인하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반드시 그렇진 않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게 기준금리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다른데, 구조를 잠깐만 설명을 해드리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게 코픽스 금리라는 거에 의해서 움직여요. 근데 코픽스 금리는 쉽게 설명드리면 그냥 은행에서 돈을 조달하는 금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준금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연동돼서 움직이는데, 이번에 이게 연동되지 않고 디커플링 됐던 이유는 은행에서 코픽스 금리는 내려갔지만 가상금리를 올려버리면서 이게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기준금리는 내려갔지만 사실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비싸요. 주택담보대출 금리 지금 받으려면 보통 사람들은 거의 4% 중후반대에 받아야 되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이 가상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거는 기준금리 인하라는 키워드가 뉴스나 유튜브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반드시 집값에 영향이 있다라는 게 아닐 수도 있고, 그게 반드시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연동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는 게 일단 먼저 그게 포인트일 것 같고, 그럼 그 다음은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그 다음에 주택 가격이 이제 어떻게 갔는지를 이제 보셔야 되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매매지수가 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었어요. 지금 파란 색깔이 화면을 보시면, 파란색 네모를 보시면 금리가 내려갈 때
집값은 올라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고 있는 그런 상식이죠. 네. 그런데 빨간색을 보시면 금리가 올라가는데 집값은 올라가요. 그리고 여기는 금리가 떨어지는데도 집값이 같이 떨어지죠. 뭐 금리만으로 집값이 결정되는 건 아니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되게 공식처럼 믿고 있어서 사실 그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거고, 그래서 제가 그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이 서울 부동산 매매지수의 상관계수를 갖고 왔는데 이게 마이너스 0.59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역의 상관관계가 성립을 하는 건데 마이너스 0.59 정도면 이게 성립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다라는 거니까 반드시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내려간다고 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이 반대의 경우도 참일 수도 있고 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먼저 이제 인지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인하되고 그다음에 대출 이제 수요를 조금 이제 풀어주는 이런 것들이 정책이 이제 계속해서 좀 완화될 확률이 앞으로 높아졌잖아요. 그리고 내년에도 이제 추가적으로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크고 내년에 다시 이제 대출 총량이 조금 늘어나면은 대출에 대한 이제 수요 자체가 조금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확실히 이제 부동산에 대한 상방 요인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걸 정리하면 이제 사실 부동산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에는 금리 인하라는 게 있고 하락할 수 있는 요인에는 금리 상승하는 게 있는데 사실은 하락과 상승 요인에 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결국 그게 다 합쳐졌는 버전에서 사고 싶은 사람의 그 심리와 팔고 싶은 사람의 심리가 합쳐졌을 때 이제 강한 쪽이 이제 집값이 오르는 거고, 이게 만약에 막 팔고 싶은 사람의 심리가 더 강해져 버리면 떨어지는 거고, 맞습니다. 다만 이제 금리 하나만으로 네. 우리가 이번에 몇 년 전에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집값이 이제 엄청나게 떨어지다 보니까 마치 금리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할 수 있지만 사실 그때는 그렇게 가파르게 오른 적이 맞아요. 7배가 올랐어요. 7배가 올라버리니까.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금리가 거의 모든 걸 결정할 수도 있는. 맞아요. 자, 그러면 지금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 속지 말아야 되는 거, 가짜 신호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많은 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금리처럼 이게 부동산의 공식처럼 알고 있는 것들이 몇 개 있거든요. 대표적인 것들 말씀드리면 금리가 내려가면 부동산 가격은 상승한다. 뭐 아니면 공급이 부족하면 부동산 가격은 상승한다. 그다음에 인구가 이제 감소하면 부동산 가격은 하락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인데 저는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구 감소와 부동산의 상관관계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때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너네는 우리 세대처럼 열심히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갈 수 있는 대학이 진짜 차고 넘치니까 그냥 적당히 공부해도 아무 대학이나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사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정확히 팩트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05년도까지 전국의 대학교가 360개까지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국 각지에 실제로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은 진짜 차고 넘쳤던 거예요. 맞아요. 제가 05년도 입학생이거든요. 원래 이제는 01학번인데 공부를 못해서 대학을 다시 갔어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사실은 정말 대학교가 너무 많았어요. 요즘에는 이제 사라지고 있는 추세지만 그때만 해도 막 전국에 뭐 이상한 이름의 대학교들이 누가 돈만 있으면 사실 4년제를 다 갈 수 있는 시대였죠. 맞아요. 그렇게 해서 진짜 실제 제 친구들도 뭐 천안에 있는 대학교 가고 강원도에 있는 대학교 가고 이렇게 많이 갔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 대학이나 갈 수 있는 것하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건 완전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수는 많아져서 진짜 아무 대학이나 갈 수 있게 됐지만 사람들이 선호하는 대학들의 진입 문턱은 갈수록 더 높아진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살펴보면은 스카이 선호도가 옛날보다 떨어졌을까요? 더 높아졌죠. 의대에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은 더 높아졌죠. 그리고 부모들의 학구열도 훨씬 더 높아졌거든요. 요즘 자녀가 몇 명 없으니까. 맞아요. 진짜 인구는 줄고 대학은 많아졌는데도 왜 원하는 대학에 가는 게 더 힘들어진 걸까?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이유가 바로 수요와 공급에 있는 거거든요. 인구는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권 대학에 보내려는 수요가 오히려 늘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모들의 소득이 늘어나고 예전에 저 같은 경우만 해도 그냥 종합학원 하나만 다니고 했는데 요즘은 과외도 2-3개씩 하고 학원도 다 이제 인강도 다 있고 자녀도 한두 명이다 보니까 거기에 올인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재수생, 삼수생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좋은 대학에 보내려는 수요는
더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한정적이니까 당연히 더 어려워진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부동산에도 당연히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소득 수준도 더 늘어났고 그리고 젊은 부자들도 되게 많아졌고 그다음에 부동산뿐만 아니라 뭐 주식이나 코인으로 돈 번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많아지는데 그 좋은 부동산, 그들이 원하는 좋은 부동산에 대한 공급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서울대 대학에서도 이제 모든 대학이 선호도가 높지 않은 것처럼 서울대 부동산에서도 모든 부동산이 다 이제 선호도가 높은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흔히 이제 좋다고 평가되는 반포, 뭐 압구정, 한남, 성수 이런 트로피성의 아파트들은 훨씬 더 계속해서 비싸질 거고 수요가 계속해서 몰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시겠죠. 아, 그건 서울 얘기고 그런 지방, 이제 서울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는데 지방은 떨어지지 않겠냐. 저는 여기에 동감합니다. 서울 수도권과 지방은 계속해서 양극화가 되면서 더 벌어질 거예요. 그런데 지방의 가격이 떨어지냐? 저는 그건 또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지방의 가격도 오른다. 그런데 지방은 서울 수도권보다 양극화가 더 심하게 발생이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방에 있는 부자들은 진짜 선호하는 아파트가 진짜 한정적이거든요. 그래도 서울은 수도권은 선택지가 좀 여러 개가 있잖아요. 물론 그 중에서도 이제 트로피성 아파트는 몇 개 없지만 지방에는 만약에 내가 부산에 살고 있다, 뭐 대구에 살고 있다 그러면 그 부자들이 내가 살고 싶어하는 지역과 아파트는 진짜 한정적이에요. 일단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지방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성이 서울 수도권보다 당연히 안 나오니까 앞으로 신축을 공급하는 게 더 어려워집니다. 핵심 입지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급이 더 줄어드는 게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외곽에 신규 택지들을 또 많이 지을 수 있잖아요. 지방은. 그러니까 오히려 중하급지는 더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중하급지는 수요가 분산되지만 상급지에는 오히려 수요가 몰릴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지방의 부자들이 어딨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 아시겠지만 지방의 부자들 진짜 많거든요. 뭐 사업을 해서 벌었든 투자를 해서 벌었든 부자들 진짜 많은데 그들이 모두 이제 내 전월세 살면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실거주 안정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냥 그 동네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사두고 남은 돈으로 서울 투자하거나 아니면 주식이나 코인 투자하거나 이러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그들이 어디 살고 싶어 할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산은 해운대구, 대구는 수성구, 광주는 봉선동, 태전은 둔산동 이런 곳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비싸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방에서 모든 지역이 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방도 부자들이 선호하는 지역 상위 20% 정도가 살고 싶어하는 지역들은 계속해서 올라갈 거고 지방 내에서의 양극화는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양극화보다 훨씬 더 심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근데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방금 전에 금리가 내려가면 부동산 가격은 상승한다. 공급이 부족하면 부동산 가격은 상승한다. 세 번째 인구가 감소하면 부동산 가격은 하락한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로는 그렇게 절대적으로 이제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한다는 건데. 맞습니다. 근데 지금 내년엔 확실히 금리가 내려가겠죠. 공급이 서울에 부족하죠. 맞아요. 그리고 인구가 감소하면 부동산이 이제 지방에 좀 위험할 수 있지만 어쨌든 아까 대학처럼 수도권에 몰려들겠죠. 이게 사실 세 가지 상승과 하락을 결정하는 공급과 인구와 금리 이런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정말 큰 축이 세 가지잖아요. 맞아요. 이 큰 축이 세 가지로 봤을 때는 수도권에 특히 서울의 집값은 상승을 가르친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설명을 들으니까 맞나요? 제가 안 그래도 뒤에 준비한 상승 요인과 이제 하락 요인을 제가 이제 여기서 짧게만 해주신다면 상승 요인에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일단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고 대출은 풀어줄 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에 공급은 이제 점점 줄어드니까 상승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인구가 계속 서울 수도권으로 수요가 몰리는 것도 모두 상승 요인을 가리키고 있는 거여서 꼭 이게 하나하나 떼서 봤을 때는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이 요인들이 모두 여기에 부합하는 상승에 부합하는 요인들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좋은 부동산에 대한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 얘기해 주는데 그럼 거기에 또 하나 더 붙여야 되는 게 사실 예전에는 뭐 좋은 부동산은 그냥 뭐 경기도 아니면 뭐 더 서울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서울 안에서도
맞아요. 마용성, 강남 3구 맞아요. 이거를 이제 모두가 알아버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어디가 좋은 동네고 어떤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인지를 옛날엔 잘 몰랐는데 유튜브가 없고 하니까 이게 모두가 알고 모두가 이제 유튜브로 그 집의 구조와 단지의 모양을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지금 당장 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잠재적인 수요라고 할까요? 맞아요. 그것들이 반영되면서 이런 좋은 부동산의 수요가 더 커지는 것도 좀 있지 않을까. 이 SNS가 만든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것도 진짜 맞는 거예요. 요즘은 진짜 내가 직접 가보지 않아도 다 그냥 유튜브만 틀면은 거기 유튜브 단지 틀면 뭐 그 나인원 한남, 뭐 맞아요. 한남 더일 뭐 다 갈 수 있잖아요. 단지 안뿐만 아니라 그냥 그 집 안 구조까지 다 볼 수 있으니. 거기서 무슨 생각이 나도 저기 살아보고 싶다. 맞아요. 그게 이제 욕망 같은 건데. 맞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워낙 이제 단톡방이라든지 그다음에 부동산 커뮤니티 이런 데도 워낙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막 싸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트로피성, 내가 이런 걸로 사회적인 성공, 사회적 지위를 좀 인정받고 싶다라는 게 훨씬 더 예전보다 커진 것 같아요. 그런 트로피성 아파트를 뭐 그걸 본다 해서 모두가 그걸 지금 당장 살 수 있는 진짜 실수요는 아닐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의 심리가 돈이 있는 사람들은 나는 여기 살아야 되겠는데 라는 심리로 좀 전파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